안녕하세요. 저는 제 브랜드의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왜 흔히들 결혼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하는 동화적인 발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믿음, 그리고 존중이 없으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진정으로 저와 함께 인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저도 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오래전에 진흙탕 속에서 살았던 첫 번째 결혼 생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서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잠시 아버지가 지방에 일을 하러 가시는 바람에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소도시의 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어요. 그렇다고 깡시골이나 지방은 아니었고 경기도 쪽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전학을 갈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울면서 칭얼댔습니다. 아빠 혼자만 가면 되잖아. 우리 다 갈 필요 없잖아. 이번에 일하러 가면 3년 이상은 있을 거야. 그때까지 아빠 혼자 살라고. 가족은 다 같이 움직여야지. 나 친구들도 여기에 다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적응하기도 힘들 테고. 난 안 갈래. 그럼 우리 혜승이 혼자 여기서 살 거야? 혜승아, 조금만 이해해줘. 거기 정말 좋은 동네야. 거기서도 친구 새로 사귀면 되잖니. 사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학군 따져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가부장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셨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이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가족은 소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복을 새로 마치고 학교에 처음 등교했을 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반이 3개밖에 없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전학을 가자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아이들끼리 제가 전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강제 전학을 온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너 전학교에서 일진이었다며? 야, 거기서 애들 때리고 여기 전학 온 거 맞지? 누가 그래? 아니야. 나 아빠 따라서 이사 온 거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우와, 야, 얘 눈빛 봐. 정말 무섭지 않냐? 남녀공학이었던 그 학교에서 남자인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억울한데도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학교에 전학을 간 초반에는 그렇게 위축이 되어서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며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오해가 풀렸고 반에서 친구가 많은 수진이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빠 회사 다니시더라? 얘들아, 혜승이한테 이상한 오해하지 마. 혜승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저는 얼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평소처럼 발랄하던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나쁜 친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모두 친구가 됐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다시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서울에 대학을 다니게 되어서 꾸준히 연락할 수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서서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패션 전문 학교에 다니면서 제 꿈을 실현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동딸인 저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에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유학을 간 기간 동안 친구들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수진이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패션 브랜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 나이 26에 한국으로 들어와 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었습니다. 유명인에게 협찬도 해주면서 제 브랜드의 입지가 굳어져 갔고 돈도 많이 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29에 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 수진이로부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같이 가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됐었어요. 혜승아, 이번에 동창들 모이는데 너도 가지 않을래? 너 애들 본지 오래됐잖아. 애들도 너 소식 듣고 보고 싶어 해. 그래? 나도 애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는 해.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할 것 같기는 한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을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 그럼 알았어. 수진이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와는 꾸준히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10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도 어제 만난 친구들처럼 여전하고 반갑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상원이가 저를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야, 김혜승, 너 잘 나간다며? 야, 진짜 반갑다. 여전하네. 너도 잘 지내지?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살지. 야, 너희 옷가게 남자 옷은 안 파냐? 남자 옷도 있지. 야, 너희 가게에 옷 사러 한번 갈게. 야, 너 근데 더 예뻐졌다? 그러냐? 그날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들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매장에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상원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옷 사러 오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왔더라고요. 너 정말 왔네? 그럼 내가 허튼 소리 할까봐 네가 옷 좀 골라줘. 댄디한 스타일로 회사에 입고 다니게. 그래? 알았어. 저는 셔츠와 자켓 그리고 바지를 골라서 상원이에게 입어보라고 줬어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인물이 훤하더라고요.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이는 그 옷들을 모두 구입했어요. 꽤 비싸네. DC 같은 거 안 해주냐? 해줄게. 10% 할인해드립니다. 아유, 고마워. 내가 할인받은 만큼 너한테 밥 사줄게. 오늘 시간 돼? 어? 직원들 있으니까 나는 뭐 나가도 되기는 한데. 그럼 지금 같이 나가자. 상원이는 초밥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초밥을 좋아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너 나 초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음식 적을 때 매번 초밥 적었잖아. 기억하지? 기억력 좋네. 잘 먹을게.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너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훅 들어오는데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원이가 웃으면서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상원이가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난 후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서와 반지를 저에게 주면서 청혼을 했어요. 혜승아,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이게 뭐야? 혼인신고서? 응, 여기 사인해. 너도 참 엉뚱하다.
저는 당시에는 엉뚱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웃으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혼을 받은 이후에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었어요. 상원이 아버님은 당시 돌아가신 후였고 어머니 혼자서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브랜드의 옷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연립주택에 집이 있더라고요. 상원이가 하고 다니는 것과는 상반되는 집이었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를 싹 무시하고 당시 예비 시모는 상원이만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상원이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엄마, 혜승이 왔잖아요. 아, 너도 왔니? 얘기 들었다. 우리 상원이랑 결혼할 거니? 네, 그러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귀한 막내 아들 어느 여자한테 갖다 붙여놔도 너무 아깝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난으로 쓴 줄 알았던 혼인신고서를 상원이 그 자식이 이미 구청에 제출한 상태였거든요. 엄마, 혜승이 예뻐해줘요. 이미 우리 혼인신고 다 끝났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 혼인신고를 끝냈다고? 응, 너 저번에 다 작성했잖아. 내가 제출했어. 아, 그나저나, 엄마, 뭐 먹을 거 안 해놓으셨어요? 냉장고에 반찬이랑 가스레인지 위에 국이 있으니까 차려 먹어. 예, 너 이제 혼인신고도 끝났으니까 내 며느리네? 네가 좀 해봐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인사를 간 첫날부터 시집살이가 뭔지 호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에서 뭐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반찬통을 꺼내서 일일이 접시에 담고 국을 데우고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렸어요. 하면서도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식사를 혼자서 차려놓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어요. 다 차려놨어요. 드시러 오세요. 둘이서 히히덕대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 밥상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또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깨작대니? 있던 복도 날아가겠네. 팍팍 먹어. 아우, 꼴 보기 싫어. 밥알 새고 있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말 없이 밥만 처먹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식탐이 많은 인간이었거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애가 속도 없는 것 같고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가 아까워도 한참 아까워. 엄마, 근데 이미 혼인신고를 끝냈어. 뭐?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아휴, 그럼 어쩔 수 없지. 잘 살아봐. 응, 내가 노력할게.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참석해 줬어요. 친구 수진이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동안 둘이 사귀는 것도 몰랐어. 그렇게 됐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됐는데. 수진이는 뭔가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은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몸만 쏙 들어왔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산 거라고는 본인이 쓸 컴퓨터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 브랜드가 일본에도 런칭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월급을 저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도 다 제가 대고 있었어요. 일이 바빠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저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날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됐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고지혈증이 위험 수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유전으로 인해 저도 고지혈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단을 신경 써서 했어요. 현미밥을 먹고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앞에서 꾸역꾸역 잘도 처먹어 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해치웠습니다. 혜승아, 넌 그거 먹고 밥이 되냐? 도너츠 먹을래? 됐어. 나 고지혈증 생겼다고 전에 말했잖아. 그새 까먹었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나야 좋지 뭐. 남편은 입에 흰 가루를 묻혀가며 열심히 먹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이런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신세 한탄을 자주 하게 됐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잘 챙겨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상원이는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상원이 고기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고기 해서 먹여. 상원씨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니? 일이나 한다고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다더만. 조만간 내가 고기 사서 너희 집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끊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차고 넘칠 만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에 저희는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기도 했고 남편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일에만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덕분에 제 옷 브랜드의 가치와 입지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혜승아, 내가 이 얘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뭔데? 그래 말해야지.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수진이 너랑 친하지?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나 결혼 후에 연락을 안 했네. 왜?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게 상원이랑 수진이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거든. 뭐? 난 전혀 몰랐어. 근데 문제는 최근에 둘이 또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다가 둘이서 모텔 들어가는 걸 사진으로 찍어놨거든. 진짜야? 에이, 말도 안 돼.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진 전송해 줄게. 수진이 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래, 일단 사진 보내줘.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전송된 사진을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인 수진이와 남편이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저는 몰래 남편의 차키를 가지고 나가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진이 그년과 남편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이서 아주 제 험담을 야무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컴퓨터도 켜봤어요.
비번이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두 년놈이 대화를 나눈 내역까지 싹 다 제 메일로 보내뒀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뺨을 내려쳤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너 나 때렸어? 잠이나 쳐 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혼자서 거실로 나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변호사 앞에서 우는데 민망해서 혼이 났네요.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도 아닌 수진이 그년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상간녀 소송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우니? 네, 울어요. 하여튼 복 나가는 짓은 혼자 다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왜 우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쌀쌀맞게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오는 날에 한 방에 터뜨려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꾹꾹 눌러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상갓집에 가서 하룻밤 있다가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한 동료라서 하룻밤 머물다가 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자. 그래? 친한 동료가 아니라 친한 친구는 아니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됐다. 알았으니까 끊어.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혜승아,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는 사이니? 너, 나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 내가 이번에 다른 일을 시작하느라 바빴어. 잘 지내지? 덕분에 아주 잘 지내지. 근데 혹시 오늘 너도 상갓집 가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은 상갓집 간다는데 너도 가나 싶어서. 제 말에 당황했는지 한참을 말이 없던 수진이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오랜만에 전화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남편이 상갓집 가는데 내가 왜 가니? 그래, 그렇게 말하겠지. 일단 알았고, 너한테 조만간 무슨 서류 날라갈 거야. 당황할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다. 끊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제 욕을 하던 두 년놈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혼 소장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우편함에서 꺼내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삼겹살을 사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예, 이것 좀 받아라. 아휴, 무거워 죽겠네.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 너랑 결혼하고 매일 부실하게 먹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삼겹살 좀 사왔어. 구워 먹을 거니까 그 버너랑 준비하고 상추도 좀 씻고 해라. 남편은 컴퓨터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부시시한 얼굴로 나와서 본인 엄마를 맞아줬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식탁에 버너를 놓고 삼겹살에 먹을 상추와 갖은 반찬들을 꺼내놨어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손도 느리고. 얘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네. 다 했어요. 어머니, 와서 드세요. 제 말에 거실에서 핀잔만 늘어놓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을 관리하느라
저만의 식단으로 밥을 차려놓고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너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니? 어머니, 저 고지혈증이 있어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도 어른이 사온 걸 먹는 신용이라도 하지. 그렇게 고깝게 혼자 밥상 차려서 먹고 있어? 관리 안 하면 합병증 올 수도 있거든요. 잔말 말고 삼겹살도 좀 먹어. 삼겹살은 비계가 맛있는 거 알지? 제가 고지혈증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엿먹이듯이 시어머니는 삼겹살에 비계만 잘라서 제 밥그릇에 올려놨습니다. 밥그릇에 놓인 비계 덩어리를 보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던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비계 덩어리만 놔주면서 본인 아들에게는 삼겹살 두세 점에 상추에 싸서 입에까지 넣어주면서 둘이 신이 났더라고요. 참지 못한 제가 제 밥그릇에 있던 삼겹살 비계 덩어리들을 밥숟가락에 긁어 모아서 남편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비계가 그렇게 맛있다잖아. 맛있는 건 당신이 다 먹어. 아. 남편은 무의식 중에 입을 벌렸고 저는 비계 덩어리들을 남편 입 안에 다 우겨 넣어줬습니다. 비계를 씹으면서 인상이 찌푸러지던 남편이 결국에는 화장실에 가서 다 뱉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요? 어머니가 비계가 맛있는 거라면서요. 맛있는 건 남편이랑 나눠 먹어야죠. 너 일부러 나 보라고 그런 거지? 이게 아주 하다하다 별꼴을 다 보네. 네, 일부러 그랬어요. 어머니도 저 고지혈증 때문에 관리한다는 말 듣고 일부러 저한테 비계만 주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한 짓이랑 똑같은 짓 했는데 왜요? 그때부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상원아, 당장 짐 싸. 이런 몰상식한 나쁜 년이랑 더 이상 한시도 같이 있게 할 수가 없다. 엄마, 왜 그래요? 남편이 당황해서 그렇게 말했고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가. 네가 해온 컴퓨터 저거랑 네 옷까지 몇 벌만 들고 나가면 되겠네. 나가 제발. 내가 원하던 바다. 뭐? 인연이 정말 돌았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뺨을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확 내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밥상을 뒤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해! 이런 년이 내 며느리라고! 아유, 상원아, 당장 가서 이혼 서류 받아와라! 시어머님의 외침에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혼 소장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남편 앞에 이혼 소장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거 받아요. 혜승아, 이게 뭐야?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혼 소장이다. 이혼 소장을 왜? 너 나랑 이혼하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너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너 수진이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제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 이게 어디서 덤탱이를 씌우려고? 돈만 있으면 다야? 덤탱이요? 대개 아들이 제 절친이랑 바람 피운 거 이미 증거로 다 수집해 뒀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뭐? 인연이 하다하다 별? 저는 남편과 제 친구였던 수진이 년이 같이 모텔로 들어가던 사진을 인화해 뒀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던져줬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보셨죠?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상원아, 이게 다 뭐냐?
이거 합성 뭐 그런 거 아니야? 엄마, 혜승아,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 언제까지 뻔뻔하게 이중생활 하려고 했어? 수진이가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며? 끝까지 날 속이고 혼인신고까지 멋대로 해버리고. 너 정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혜승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수진이는 그냥 가벼운 사이야. 그냥 육체적인 외로움만 해소하는 그런 사이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주먹으로 남편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억지로 뜯어 말리고 나서야 저는 주먹질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제가 이런 그지 같은 인간이랑 더 살 이유가 없죠. 남편도 이 모양인데 시어머니까지 저 싫어하셨잖아요. 잘 됐죠? 이혼 소송은 당연히 내가 이길 거고 위자료나 잘 준비해둬. 나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넌 그 돈도 없잖아. 제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들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혜승아, 며느라가 내가 미안해. 내가 괜히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느라 그랬어. 속으로는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 어머니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좀 전만 해도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니 왜요? 저랑 이혼하면 아쉬울 게 많은 모양이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마음 다 정했으니까. 당장 두 사람 내 집에서 나가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두 사람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피운 수진이 그년에게도 소장이 날아갔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너 전화 잘했다. 받았니? 야, 이게 뭐야? 당장 취하해. 내가 왜? 너희 둘이 놀아난 거 다 아는데. 너 뻔뻔하게 모르는 척 할 땐 언제고. 소송 준비나 잘해. 그럴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혜승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네 남편이랑 나랑 그렇게 깊은 사이 아니라고. 나도 결혼할 사람 있어.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제발. 너 결혼할 사람도 있었니? 그 사람 내 덕분에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 안 하게 되겠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사람 인생 구해줬네. 여기 상원이 있는데 바꿔줄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 휴대폰을 남편 귀에다가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왜? 둘이 할 말 많을 텐데 통화해. 혜승아, 제발 용서해줘. 며느라, 그만 화 풀어라. 두 사람을 보고 부엌을 봤는데 시어머니가 난리를 쳐놔서 부엌이 엉망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가고 나서 저걸 혼자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거 부엌에 난리 쳐놓은 거 좀 치워주실래요? 깨끗하게 잘 치워주시면 제가 생각 좀 다시 해볼게요. 정말? 정말이니? 네, 저는 누구랑 달라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진 않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실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다 마친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어떠니? 깨끗하지? 이제 좀 화가 풀리니? 내가 앞으로 너 식단 생각해서 요리도 자주 해주러 올게. 참. 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순진하시네요. 제가 이 정도로 화가 풀릴 것 같으세요? 다 치웠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두 사람이 청소를 할 동안 남편의 짐을 싸뒀고 그걸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혜승아,
아, 정말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나 없으면 뭐, 다시 구질구질하게 너답게 살겠지.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래도 두 사람은 지치지 않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머리처럼 붙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풀릴 거라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경찰에 신고를 하는 척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두 사람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두 사람이 가고 조용해진 집 안에서 저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또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는 수진이 그년과 제 남편놈 상원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어요. 다들 제 걱정을 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해줬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두 연놈들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댔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와 증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두 연놈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도 포기를 못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혜승아, 난 이대로 포기 못해. 다 무르고 새로 시작하자. 며느라, 내가 너 식단 맞춰서 요리 좀 해왔는데 이거 받아주고 소송 그만둬라. 둘 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위자료 준비나 잘 하라고. 이딴 음식 안 해줘도 잘 먹고 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앞으로 제 눈에 띄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두 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저희 옷가게에도 찾아오고 집 앞에도 찾아와서 저는 결국에는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자 저희 부모님은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딱 마음에 안 들더라니. 개뿔도 없는 놈이 바람까지 피워? 아휴,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네가 뭘 미안하니? 네 속이 말이 아닐 텐데. 아무튼 잘 정리하고 그딴 놈 다 잊어버리고 살아. 이제라도 이혼하게 돼서 엄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옆에서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도 말없이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하고 두 연놈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었어요. 수진이 그녀는 그래도 바로 위자료를 지불했는데 전 남편 놈은 돈이 없는지 위자료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급 이행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국 남편 놈에게 유일한 재산인 차를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었어요. 결혼할 남자가 있다던 수진이 그녀는 그 남자와 예식장까지 다 잡아뒀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에 남자가 모든 일을 알게 되어서 파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오라고 다른 친구들이 연락을 했지만 그 친구들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남편이 붙어먹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꽤나 큰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 더 열심히 제 일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제 몸을 지칠 때까지 굴려도 밤에 잡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불면증까지 생겨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받아 먹어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저는 혼자서 일에 매달려 살면서 다시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다행히 제 브랜드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해외까지 수출을 하게 되어서 직원도 많이 두게 되었죠. 외동딸인 제가 이혼의 상처를 겪고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무뚝뚝한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선자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혜승아, 아빠 지인 아들 중에 변호사 하는 남자 있는데 걔가 아직 장가를 안 간 모양이야. 너 소개시켜 달라는데 한번 만나볼래? 저는 이혼한 경력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미안해서 못 만나요. 얘는 요즘에 이혼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된다고.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도 우리 사정 다 알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번 만나나 봐라. 아버지 소원이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서 저도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절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반겨주더라고요. 서글서글하게 생겨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술술 말이 나오고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걸 보면 제 생각 먼저 난다며 꼭 저와 함께 모든 걸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결혼을 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유지하다가 6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수진이 그년이 제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승아, 두 번째 결혼 축하해. 이번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수진이 그년이 뻔뻔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 너랑 연 끊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얼굴에 철판 깔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올 생각을 해? 야, 그래도 우리 예전에 친한 친구였는데 와봐야지. 나 너랑 그렇게 연 끊고 벌 받으면서 살고 있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온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른 동창 친구들이 수진이 그년을 보더니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냈습니다. 야, 너는 여기 왜 왔어? 미쳤냐? 제정신이야? 당장 나가! 얘들아, 왜 그래? 친구 결혼식인데 내가 와야지. 친구? 우리 너 친구로 생각 안 한 지 오래거든? 꺼져! 수진이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결혼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강남 쪽에 고급 빌라를 남편과 함께 매매해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정원이 딸려 있어서 밤에 나가서 같이 와인도 마시고 하늘의 별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남아있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었어요. 재혼 후에 저는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닮은 예쁜 딸을 낳게 됐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제 브랜드가 잠시 휘청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남편이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지면 저와 함께 모든 걸 상의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줬었어요. 딸은 이제 5살이 되었고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어찌나 귀엽고 잘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첫 번째 결혼은 정말 개눈 감추듯이 저도 모르게 휩쓸려서 진행하게 되었고 저에게 큰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한 제 인생의 가짜는 시련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